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고층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 김윤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예술품이 즐비했지만 그 화려함은 할머니에게 더는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녀의 나이도 어느새 70대에 접어들었고 재산은 수조 원에 이르렀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채로 지내고 있었죠. 가정부와 경호원, 그리고 늘 옆을 지키는 비서가 있었지만 할머니를 감싸는 공기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여느 재벌 회장과 다를 바 없이 분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사인하며 이사회에 나서는 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의 방 안에선 작은 불빛 아래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10살 소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아이가 바로 30년 전 실종된 딸 민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꺼내어 살포시 쓰다듬으며 매일 밤 중얼거렸어요. 민지야, 엄마가 미처 널 챙겨주지 못해서 이렇게나 후회만 남았구나. 이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과 죄책감은 수십 년째 할머니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토록 열심히 사업을 키웠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날은 악몽처럼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창 사업 확장에 정신이 팔려 있던 시절, 어린 민지를 친정 어머니 댁에 맡겨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죠. 교통사고 소식과 함께 민지가 실종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현장에는 아이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민지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으로 돌아갔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수소문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해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민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경찰은 강에 빠져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벌어들일 때마다 그 돈을 쓸 곳은 오직 아이를 찾기 위한 수단뿐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할머니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부와 명성은 결국 민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윤자 할머니. 재산도 많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주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했어요. 민지의 실종이 남긴 상처는 매일 밤 되살아났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를 향해 조용히 눈물을 떨궜습니다. 문서로 가득한 책상에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고 그림자만 길게 펜트하우스를 덮었습니다. 고독과 자책감이 켜켜이 쌓여 화려한 삶의 껍데기를 뒤덮고 있었어요. 이렇듯 윤자 할머니의 성공 뒤에는 30년간 지속된 고통의 시간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딸 이야기를 꺼낼 듯 말 듯 했지만 누구도 쉽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녀 특유의 강인함과 냉철한 태도가 섣불리 다가가려는 이들을 주춤거리게 만들었죠. 그래도 매일 밤 할머니의 방 안에선 아이를 잃은 어미의 울음소리가 단절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쓰지만 펜트하우스의 하얀 벽에는 그 울음소리가 깊게 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는 화려한 사업가의 모습과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 두 가지로 나뉘어 흘러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고 할머니 스스로도 그 상처를 봉합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한 날들이 쌓여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할머니는 거실 유리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민지야, 이 엄마가 아직도 너를 찾고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니?
그 목소리는 공중으로 흩어지듯 사라졌고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도 이내 떨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 속에서도 그녀는 외로운 섬 같았습니다. 민지를 그리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매일 밤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 할머니는 예고도 없이 새로운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비서가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운전기사를 붙잡고 말했어요. 오늘은 강남이 아닌 조금 외곽으로 나가볼까 해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드물었으므로 고개를 끄덕였죠. 차창 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회색빛 거리는 쓸쓸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흔치 않은 일탈을 즐기듯 낯선 풍경을 응시하며 말없이 이동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한산해졌어요. 그러다 작고 소박한 청국장 식당이 눈에 들어왔고 왠지 모르게 그 식당에 발길이 끌렸습니다. 식당은 다소 낡아 보였지만 입구에서부터 구수한 향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맞이하는 그 냄새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살았던 시골집의 부엌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할머니는 주방 쪽에서 풍겨나오는 청국장 냄새에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어요. 청국장 하나 부탁드려요. 사장님, 음식 솜씨가 기대되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곧 준비해드리죠. 여긴 다른 건 몰라도 청국장 맛만큼은 자부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청국장을 끓여주셨는데 그때의 맛이 생각나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고 할머니는 잠시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먼지가 살짝 낀 그림 액자와 식당 운영 허가증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 풍경이 괜스레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청국장 찌개가 올라오자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할머니는 기분 좋게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이 맛이네요. 구수하고 진한 게 예전 기억이 떠올라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끌어당기며 밥 위에 국물을 얹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조용히 옆 테이블에 앉은 그 여성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분위기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죠. 할머니는 흘끗 그 여성을 보다가 다시 식사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성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그녀를 향했죠. 여성은 뭔가를 주문하려고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그 순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이 맑게 울리는 소리가 식당 안을 채우자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 여성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 옆에 있는 작은 하트 모양의 점은 30년 동안 잊히지 않았던 민지의 표식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심장이 거세게 뛰며 식사하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뭔가 솟구치는 걸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여성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여성은 당혹스러운 듯 시선을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가서 여성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마 위로 내려온 머리카락 아래서 분명 하트 모양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건 민지의 것과 너무나 똑같았죠.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고 주인 주머니마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여성은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그녀가 내민 이름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서연은 작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 뒤로 기억이 잘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시야가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고아원이라니. 그럼 혹시 사고 난 시점이 언제였는지. 할머니는 물어보면서도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0살 무렵이라고만 들었죠. 사고로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10살 교통사고, 기억상실. 이 모든 게 30년 전 실종된 민지의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머니는 이 점 하나로 모든 의심이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당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주인 주머니도 이들의 대화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10살 소녀가 있었고 왼쪽 눈 옆에 하트 모양 점이 선명했습니다. 이 아이, 내 딸 민지인데 혹시 박서연 씨가 아닐까요? 서연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지만 망설임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박서연이에요. 민지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눈 옆을 만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겠다고 확신했어요. 그럼 저와 함께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요청은 갑작스럽고도 무거운 것이었지만 서연은 의외로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왠지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던 듯했죠. 네.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저도 진실을 알고 싶긴 해요. 할머니는 서연의 대답을 듣고 목이 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꼭 함께 확인하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서기 전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주인 주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할머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종합병원과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지시했어요. 서연도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그 하트 모양 점이 운명을 부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그러나 30년간 쌓여온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지야, 설마 정말 너니? 속으로만 되뇌면서 할머니는 가슴이 미칠 듯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이를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고 믿기엔 아직은 실감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와 서연은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서연은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걸 억누르려 애썼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앞두고 다양한 감정이 물밀듯이 찾아왔어요.
만약 이 여성이 진짜 내 딸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혹은 정말 딸이 맞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 생각이 뒤엉켜 머릿속이 새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서연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이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손등을 감쌌어요. 우린 지금 서로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괜찮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대답하며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이들을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의료진이 체열과 구강 내 샘플 채취를 진행하면서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살짝 떨려서 주사기를 쥔 간호사가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있었죠. 진료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나오자 담당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결과 나오는 즉시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대기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병원 문을 나설 때 서연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장 선생님께 교통사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제 친부모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아니면 다 돌아가신 걸까?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민지도 그랬을까? 살아있다면 이렇게 쓸쓸하게 지냈을까? 온갖 후회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평생을 찾아왔어요. 혹시나 작은 실말이라도 있을까 싶어 매일같이 전단지도 돌리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봤어요.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부동산 재벌이라는 위상도 그녀의 눈동자 속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살짝 시선을 떨어뜨리고 작게 미소 지었죠. 우리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해요.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자신이 평생 궁금해했던 과거의 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제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두 사람은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 속의 창밖만 바라봤어요.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할머니는 사진첩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민지의 해맑은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30년의 시차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정말 민지가 돌아온 거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진에 담긴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펜트하우스의 한쪽 벽에는 민지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꽂힌 서류함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함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 경찰 보고서, 탐정의 조사 기록 등 수많은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를 찾기 위해 눈물과 시간, 그리고 엄청난 재력을 쏟아부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차례로 훑으며 만약 서연이 정말 민지라면 왜 그동안 행방을 찾을 수 없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었고 고아원에 있었다면 기록이라도 남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 민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기대부터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확실한 건 검사가 끝날 때까지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근거리는 희망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평소처럼 회의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서연을 떠올리는 순간이 자주 찾아왔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다가도 민지는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고, 비서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낯설어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업무 중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분이었기 때문이죠. 서연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온 기억은 혼란스럽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원장 선생님도 막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친척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서연이 직접 과거 자료를 찾아본 적은 없었죠. 어쩌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혹여 큰 실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일주일 뒤 아침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오늘 중으로 내원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은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서연에게도 바로 연락을 넣었고 두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려줄 의사를 대면하기 전 할머니와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의 고동 소리만은 이 공간을 가득 메우는 듯 했습니다. 장시간의 대기 끝에 결국 의료진이 두 사람을 진료실로 불렀죠. 검사 결과는 직접 열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주었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봤죠.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손끝이 사소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힘이 풀렸어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붙들었고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99.9999% 확률로 모녀 관계입니다. 의사의 말이 조용히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꼭 깨문 채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질 않았죠. 서연도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제가 민지인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보였어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지야, 딱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서연 또한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은 듯 멍해졌습니다. 진료실 안은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 박서연과 민지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흔들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면서 할머니의 눈물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분의 딸이라면 왜 지금껏 고아원에서 살았을까? 기억을 잃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의사는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를 건네고 조심스레 진료실을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꽉 잡았어요. 서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온기만큼은 뚜렷하게 느꼈죠. 우리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병원 밖을 나섰을 때 해가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 같은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술을 뗐어요. 제가 진짜 민지라면 제 과거는 다 거짓이었다는 말이 되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너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찾았으니 그게 중요한 거야.
서연은 아련하게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앞에 있는 이 노년 여성은 그저 억만장자라는 타이틀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친어머니였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민지야. 아니, 서연아.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서연의 두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어요. 서연의 가슴은 복잡다단한 감정으로 울렁거렸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듯한 묘한 기분도 들었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박서연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김민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살짝 놓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보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제 펜트하우스에 와줄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와 가정부들에게 분주히 준비를 지시했어요. 오늘 아주 소중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될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잘 부탁해요. 비서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디자인 사무실로 복귀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작업 파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엔 온통 민지라는 이름뿐이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누구도 쉽게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 문을 나설 때 그녀는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자.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겠지. 서연이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로비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 조명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그녀를 안내했고 거실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반겨줬어요. 서연아. 아니, 민지야. 들어오느라 힘들지 않았니? 서연은 갑작스러운 호칭에 살짝 당황했지만 작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곳은 처음 와보네요. 거실 한편에는 앤티크 장식장이 즐비했고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소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앨범이었죠. 혹시 이 앨범 제가 어릴 때 사진인가요? 서연이 눈길을 떼지 못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어요. 10살 무렵까지 찍힌 민지의 사진이 가득했죠. 여기 보면 너가 5살 때 찍은 사진이 있어. 이날은 너의 생일이었고 엄마인 내가 케이크에 초를 꽂아주었는데 넌 너무 신나서 마구 뛰어다녔어. 할머니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마치 그날로 돌아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서연은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하게 익숙한 기시감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저였군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 장의 사진을 빼내었어요. 이건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야. 너가 저 인형을 너무 갖고 싶다고 조르던 모습이 선명한데 그때 내 사정상 일을 제대로 쉬지 못했지. 결국 인형을 사주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난 한동안 널 놔두고 사업에만 매달렸어.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깊은 후회가 고여 있었어요. 서연은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고 은퇴했다던 전직 형사가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잠시 볼 일이 있어. 이분은 내 오래된 지인이야. 너의 사고가 있었던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고 도움을 부탁했거든.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거실 옆에 딸린 서재에서 머리가 희끗한 전직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기록과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가 이상하게 꾸며진 정황이 여러 군데서 보여요.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귀 기울였어요. 서연도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근처에 분명 다른 차가 속도를 높여 달리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형식이 마치 계획적으로 조작된 듯 보였어요. 형사의 말에 서연은 숨이 가빠졌어요. 그럼 누군가 제게 일부러 사고를 낸 걸까요? 할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야겠어요. 그 때문에 내 딸이 30년이나 행방불명 상태로 살았으니. 형사는 서류 더미에서 몇 장의 자료를 빼내어 보여줬어요. 그 시점에 회장님과 사업적으로 깊이 얽혀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태우라는 분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태우라는 이름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어요. 물론 기억하죠. 그 사람은 내 오랜 사업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와 결별하고는 다른 회사를 세우더니 몇 년 후 사라졌는데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 정태우가 당시 회장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사업 확장 과정에서 거액을 투자받아야 했는데 실패했던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이 사람이 악감정을 품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절 데려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형사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과 이후 정태우가 갑자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잠적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과는 사업의 거의 모든 걸 공유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민지까지 위험하게 만들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서연은 마음이 복잡해져서 의자에 살짝 몸을 기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떨어지고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인생 뒤에 이런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득한 시선으로 서류에 적힌 글자들을 바라봤죠. 제가 잃어버린 30년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더 깊이 파헤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괜찮겠니? 이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빛을 굳게 다졌어요.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무엇이 진실인지. 할머니는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절대 세상에 시끄럽게 드러나면 안 돼요. 정확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가 돌아간 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서재 바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창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어두운 서울 야경을 가만히 지켜봤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고 30년 전 비극의 진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과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자료를 함께 검토했어요. 형사가 찾아낸 단서는 차츰 구체화되고 있었고 정태우가 할머니의 회사를 노렸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제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너가 사라지면 내가 사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걸 노렸겠지.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회장 자리를 빼앗기 쉬워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서연은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컸어요. 한 사람의 야망이 이렇게나 긴 세월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할머니는 조용히 서연 쪽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서로를 찾았잖니. 이제부터가 중요해.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고 다시 일어서느냐가 핵심이겠지.
서연은 차가운 물을 마시며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어요. 그런데 어쩌면 제 존재를 숨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아원에서도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만 했지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부분도 천천히 알아볼게. 너를 데려온 사람이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 구조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맡겼는지. 서연은 복잡하게 얽힌 과거가 벗겨질수록 동시에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괴롭히던 불분명한 상실감이 비로소 이유가 있었고 잃어버린 30년의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서연을 식탁으로 불렀어요. 가정부가 준비한 간소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너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 어릴 적엔 이 반찬들이 가장 흔한 집밥이었어. 서연은 김치와 볶은 멸치, 그리고 따끈한 국이 놓인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 아닌데도 괜히 정겹고 맛있어 보여요. 둘은 함께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적응이 되니? 이렇게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눈길을 피하듯 그릇을 바라보다가 솔직한 마음을 꺼냈어요.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피가 이어진 가족인 탓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널 돌봐주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었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쉽게 못하겠구나. 서연은 그 말에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지금 와서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셔도 사실 제가 엄마를 아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전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눈가가 살짝 젖으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기다려온 내 소원이었어. 하지만 너가 편한 방식대로 해. 꼭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둘은 서로를 향한 애정과 낯설음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 속에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어요.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서재로 서연을 다시 데려갔어요. 이제 너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을 거야. 이 서류들엔 내 회사와 관련된 내용부터 너가 사라진 뒤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되어 있어. 전부 보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서연은 테이블 가득 쌓인 파일을 보고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며칠 후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조사해보니 정태우 부부가 실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은 맞지만 그 사고 이전에 아이를 한 명 데려왔다는 증언이 있어요. 고아원 원장이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좀 더 캐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통화를 마친 후 서연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너가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 가게 된 것도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 서연은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제가 정말 그들에게 할머니는 진정하듯 그녀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어요. 그래도 이미 그들은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걸 다 할 순 없겠지. 하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찾으면 조금이나마 진실에 가까워질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형사는 다시 펜트하우스를 찾았어요. 정태우 부인의 일기장을 입수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듯 사건의 전말을 적어놓은 흔적이 있네요. 할머니는 서연과 함께 일기장 일부를 읽어보았어요. 김윤자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회사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매일 밤 우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일기 속 고백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서연은 일기장 한 페이지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들 부부도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을 느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선 이런 걸 남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무거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한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아.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며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어떤 체념도 묻어났어요. 과거로 돌아갈 순 없으니 이제부터는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함께 정해야 해. 복수 같은 건 의미 없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분노가 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탈함이 크네요. 이렇게 긴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이들은 이미 죽었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만 남았잖아요.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우린 아직 미래가 있어. 앞으로는 함께 걸어가자. 너가 어떤 이름을 쓰든 어떤 삶을 살든 이제 난 너 곁에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서연과 할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은 주말마다 할머니가 살던 작은 시골집을 찾아갔고 할머니는 서연이 일하는 디자인 회사에 가보며 그녀가 살아온 삶을 알아가려 했습니다. 서로의 지난 세월을 공유하진 못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 아니, 엄마라고 부르면 어색할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어색해도 좋아. 듣고 싶던 말이니까. 서연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에 30년이라는 간극 사이로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정태우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직접 대면했어요. 그들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듯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서연도 그 자리에 함께했지만 더는 분노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살았던 인생을 인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식대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정태우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서연은 그들 앞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결국 용서라는 단어가 자신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우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창가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연과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상처의 시간에 이별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는 데에는 더 많은 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함께라는 의미를 되찾았으니까요. 다시 펼쳐질 삶 속에서 서연은 박서연이면서 동시에 김민지이기도 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한 줄기 빛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서연은 할머니의 팔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속삭였어요. 이제 조금씩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는 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지 기대돼. 너가 내 앞에 나타나준 것만으로도 평생의 감사야. 그래서 두 사람은 기나긴 밤을 이야기하며 보냈고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의 틈새를 하나씩 메워나가기로 했어요. 어긋났던 운명이 다시 이어지고 용서와 치유의 마음이 싹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민지와 할머니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재회의 감격과 진실을 마주한 뒤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어요. 서연은 가끔씩 김민지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낯선 기분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낯설음은 조금씩 따뜻함으로 변해갔죠.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거실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철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서류의 표지에는 기업 인수 및 지분 이전 계획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제목을 보고 살짝 놀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내가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단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띠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회사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다 맡기겠다는 건 아니야. 일부 지분을 주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 어떨까?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엄마, 저는 부동산 분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제 디자인 회사 운영도 겨우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너의 감각이 분명 회사에 새로운 영감을 줄 거야. 나 혼자서만 해오던 방식도 이젠 한계가 있으니 너의 디자인적 시각이 필요하단다. 그러면서 살짝 눈길을 떨구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 하잖니. 그동안 놓쳤던 시간을 이제 되찾고 싶어. 서연은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고, 이제는 그 가족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열심히 배워볼게요. 그동안 엄마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가 직접 느끼고 싶어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자 회사 내부에서는 작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분 분배 소식에 임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죠. 서연은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이사회를 참석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서 긴장된 표정으로 자료를 살피고 간간히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서툴렀지만 디자인 감각을 녹여낸 아이디어들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환경 친화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개발에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니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몇몇 임원들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그날 이후로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연이 제안한 프로젝트들이 작은 시도부터 시작되어 기업 이미지와 사업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임원진도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고아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을 초대해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그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 대단하네. 너가 이렇게 가족을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잘 됐어.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또한 할머니와 서연은 새 출발 재단을 공식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이 재단은 입양 대기 아동과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지원하는 목적이었어요. 내가 30년간 찾지 못했던 너를 생각하면 세상 어딘가에는 또 다른 민지가 있을지도 모르잖니.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어. 서연은 할머니가 설계도까지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행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결국엔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이 멋져 보였죠. 이 재단이 꼭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함께 고아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고민하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어요. 가끔은 할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려 해서 서연이 말리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마치 부녀 사이처럼 또 때론 동료처럼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그리고 어느 금요일 밤 할머니는 서연에게 청국장 식당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널 처음 만났잖니. 어쩌면 우리의 시작점이니까. 이번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보고 싶어. 서연은 기쁘게 동의했고 함께 차를 몰고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한산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했죠. 어머, 그때 오시던 분들 아니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잘 해결되셨나요? 할머니와 서연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가볍게 웃었어요. 네. 덕분에 모든 게 잘 됐어요.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됐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함께 미소 지으며 뜨끈한 청국장을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와 서연은 조용히 눈을 맞추곤 했어요. 그때의 초조함과 불안함 대신 따뜻한 교감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중얼거렸어요. 행복하네요. 예전에는 고아원 동생들이랑 식탁에 둘러앉아도 뭔가 제 자리 같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허리를 살짝 펴고 어깨를 편 채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여기가 진짜 너희 자리야. 어디에 있든 어느 식당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 순간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작은 식당 테이블 주변에 흐르는 공기는 단순한 가족 이상의 결속을 느끼게 했죠. 서연은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아직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우리 앞으로 함께 해나갈 게 더 많잖아요. 할머니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해나가자. 오래도록. 시간이 더 흘러 어느새 서연이 회사와 재단 일을 병행하게 된 지도 반년이 지났어요. 회사에서는 혁신적인 시도가 하나둘 시도됐고 재단 역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할머니는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바쁨이 오히려 보람과 활력을 주었어요. 한편 서연에게도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남자친구 준호가 서연에게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너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도 이제 정말 너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너무 이른 건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함없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준호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준호야, 나도 사실은 말하려고 했어. 내가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가정이 생겼지만 그 가정이 또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둘은 서로 손을 꼭 잡았고 서연은 새로운 인생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렸을 때 그녀는 너무 기뻐서 손뼉까지 치면서 환영했어요. 어머. 드디어 우리 민지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래. 나도 그 친구를 만나봐야겠어. 언제 시간 내서 저녁 한 끼 같이 해. 며칠 뒤 서연의 디자인 사무실에 준호가 찾아와서 함께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이미 식탁을 아름답게 차려놓고 낯가림 없이 준호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준호 군. 민지가 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인 사업도 병행하는 게 힘들진 않은가요? 그래도 준호 군 같은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 잘 해내지 싶네요. 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 아니 민지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움 주고 싶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응원해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잃어버렸던 풍경이 복원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가족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까지 곁에 두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민지야, 오랫동안 너희 옆에서 지켜봤어. 너가 힘든 순간도 기쁜 순간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날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 결혼해 줄래? 서연은 깜짝 놀라 입을 가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나와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당연히 그럴게. 순간 할머니를 비롯해 주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이어졌어요. 펜트하우스 거실 가득 축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할머니는 서연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민지야, 정말 축하해. 너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서 나도 참 좋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직접 청첩장과 웨딩 콘셉트를 기획했고, 할머니는 회사 일과 재단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서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식순을 정할 때 서연은 재단 옆에 2장의 액자를 세워두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또 하나는 고아원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원장 선생님과의 사진이었죠. 저를 만들어준 모든 시간과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옆에 선 할머니는 눈부시게 예쁜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민지야, 참 곱구나. 너무너무 예쁘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게 웃었어요. 엄마도 멋져요. 이날을 함께 맞이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식이 시작되자 청첩장에 적힌 김민지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이름은 2개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단 하나뿐이고, 이제 그 단 하나의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요. 결혼식이 끝난 뒤 서연은 재단 옆에 놓인 2 액자를 살며시 만져봤습니다. 어린 민지의 얼굴과 박서연으로 자라던 시절의 사진이 나란히 자리에 있었죠. 옆으로는 준호와 할머니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2 사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다정하게 그 뒤에서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서연 부부, 그리고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이 모두 펜트하우스에 모여 파티를 열었어요. 이번에도 메뉴는 특별한 청국장이었죠. 서연이 직접 장을 담가 오래 숙성시킨 것이라 그 맛이 일품이었어요. 다들 맛있게 드셔주세요. 엄마에게 배운 비법을 살짝 응용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모두가 국물을 한 입 맛보더니 진심으로 감탄하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특히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너희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맛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제 우리 가문의 손맛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파티는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할머니와 서연, 그리고 준호까지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로를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테이블 가운데를 향해 작게 건배사를 건넸어요. 어려움을 거쳐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건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는 화사한 빛이 퍼지는 듯 했어요. 서연은 할머니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2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가족이 되어줘서. 할머니는 가슴속 깊은 감동을 숨기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늦은 밤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사고, 이별, 고아원, 그리고 재회. 이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청국장 식당 다시 갈래요? 그날처럼 둘이서.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데. 이제 그 식당은
우리 둘만의 기적이 시작된 장소니까. 서연은 식탁에 놓인 결혼식 때 사용한 작은 장식품을 살며시 만져봤어요. 인연은 우연 같기도 하고 필연 같기도 하다는 말을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의 손 위에 살포시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민지야. 아니 서연아. 너는 두 이름을 다 품고 살겠지만 결국 그건 너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겠지? 그 용기가 참 대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실에 남은 할머니와 서연 부부는 주변을 가볍게 정리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오늘 느꼈던 행복, 앞으로 함께할 삶의 계획, 그리고 언제 찾을지 모르는 또 다른 꿈까지. 그날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진 웃음소리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어긋났던 운명이 이어져 완전한 가족으로 거듭난 이 순간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두 이름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 그리고 엄마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가득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어요. 서로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민 덕분에 모든 상처가 어느새 사랑과 희망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이 창밖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억만장자의 재산보다 더욱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서 할머니와 서연은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았어요.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미래가 두 사람 앞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